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손에 어떤 것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가 되고 꽃을 들고 있으면 정원이 되죠. 책을 읽다 보면 지하철이든 기차든 그곳이 바로 독서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거장을 지나칠 정도로 흠뻑 빠져드는 독서의 세계, 쉽게 떠날 수 있는 일상의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있는 스튜디오에는 커피도 있고 조명도 있고 책도 있고 또 반가운 손님도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아직 적응이 되지 않은 이 낯선 공간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의 손님을 만나보실까요? 오늘 소개할 분은 건축가이자 도시철학자인 유현준 교수입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간인간, 유현준의 인문건축 기행 등 다수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셜록 현주는 136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일상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는 그의 통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 수학했으며 고분 옆 미술관으로 주목받은 경주의 미술관 등 국내외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와 강연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축을 넘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유현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간략하게 이제 교수님 네. 설명, 교수님 이제 양력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저희 청취자분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유현준 교수입니다. 요즘은 셜록 현준으로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소개드렸지만 유튜버이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최근 경주에 문을 연 미술관의 건축가로서, 또 대학에서 교수로서, 방송인으로서, 네. 저술가로서, 신간편의 저자로서, 네, 집에서는 이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네.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어떤 역할을 제일 즐기세요? 어떤 역할 그리고 제일 편안하세요? 제가 그래도 제일 즐기는 거는 건축 설계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가장 행복할 때이기도 하지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부닥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혹시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 네.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 네. 받은 그 영화죠? 네, 그 영화 보면은 건축가의 애환이 잘 드러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게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기도 하고 허가권자가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을 다 지키더라도 그거 이상의 거를 막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거 닥칠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에 가까우니까 네. 주변 친구나 아니면 네. 선배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라고 어디 시골 내려가지고 집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그리고 다들 너무나 한결같이 한 1, 2년 짓다가 네,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래서 집 짓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네. 이제 건축가한테 맡긴 사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죠. 네, 그럼 그 짓는 건축가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네. 근데 아마 건축주가 더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네,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또. 정말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무슨 천재지변 꼭 한 번씩은 네네, 맞습니다. 겪는 거 같고. 저는 이렇게 읽고 쓰는 사람이라 참 행복합니다. 글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다루기 쉬워서. 네. 교수님도 근데 읽고 쓰시는 분이시죠. 최근에 네. 이제 공간인간 신간을 네. 내셨는데 저희가 2부에서 이 책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할 건데 네. 그래도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공간인간은 사실 제가 세계사를 쭉 볼 때 너무 어렸을 적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세계사 시간, 역사 시간을.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전쟁 중심으로 하고 왕 이름하고 외워야 될 연도 너무 많고. 저희 어렸을 때 특히 그 연도 외우라는 게 역사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거 사실 대충 외워도 되는 건데. 그렇죠. 시험 문제로 꼭 연도가 나와서 근데 그거가 외우는 과목이라는 어떤 스토리를 이해한다기보다도 외우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삼국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네, 삼국지가 거기 나오는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다 사람 많이 죽인 사람 순서로 영웅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인간의 너무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해서 역사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전문가분들이 자기의 전공 분야에 맞춰서 그 시각으로 역사를 좀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네. 저도 그런 분들을 약간 흉내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긍정적인 부분들 사실 인간이 사실 계속해서 협력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줄이고 화합하면서 더 큰 집단을 이루고 더 많은 걸 이루려고 해왔던 노력들이 있는데 그 흐름에 있어서 건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가 계단처럼 진화할 때 그 중간에 그 계단턱을 올라가는데 건축 공간이 되게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쭉 쓴 겁니다. 역사가 발전할 때 건축 공간이 네.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네. 저희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교수님이 쓰신 책이 아닌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께 인생책을 3권을 뽑아달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골라가지고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책 3권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왠지 이런 책을 꼽아주실 것 같은 책을 3권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 프리초프 카프라의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그리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를 꼽아주셨는데 세 책이 다 뭐 건축 얘기는 아니잖아요. 건축 얘기는 아닌데 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래가지고 왠지 유현준 교수님이 이런 책 꼽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좀 약간 교수님 이제 독서 편력 같은 게 좀 궁금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좀 공간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시나 그러면서 좀 어떤 뭐 영감 같은 걸 얻으시나 사실 뭐 공간 인간도 이 중에서 이제 집 짓는 이야기는 사실 없죠. 없는데 그런 것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 세 책 중에 저희는 오늘 이제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뭐 총균쇠야 뭐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근데 저 만만치 않아 보이는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사실 공간이라서가 아니고 그 책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한 분야의 큰 전문가분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라고 보거든요. 교양서들. 교양서들이고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쭉 약간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훑어가면서 하는 책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은 물리학자가 쓰신 분인데 동양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동서양을 넘나드는 공간적이기도 하면서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20세기에 계신 분이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흥미롭게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의 구조를 읽어낸 다음에 그거의 공통점, 구조상의 공통점을 비교하는 것들이나 뭐 이런 걸 되게 흥미롭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독서를 할 때의 습관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건축 밖에서 꼭 답을 찾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건축책은 안 읽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마치 교과서 없이 참고서로만 공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의 답은 건축 안에 있지 않고 건축 외부의 분야에 있을 것이다 해서 주변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당시에 가장 유행하던 거가 현대 철학을 갖고서 건축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조가 많았어요. 해체주의 철학이라고. 그런 해체주의 건축 같은 게 유행하는 시절이었는데 저분들은 철학 갖고 얘기하니까 저는 딴 걸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찾은 게 현대물리학입니다. 근데 딱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이라는 이 프리초프 카프라 책이 막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그 대학생들끼리 약간 좀 우리 좀 책 좀 읽네 하는 그런 동아리에서 이렇게 선정돼서 읽던 이게 70년대 나온 책으로 알고 있는데 제목만 들어봤는데 저도 대학생 때 이제 약간 유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읽어볼 엄두를 못 냈어요. 사실 그 책을 저한테 권해준 친구가 제 고등학교 때 짝인데 엄청 공부 잘하는 애였어요. 서울대 물리학과 가고 지금은 양자 컴퓨터 회사도 차린 김정상 교수라고 있는데 이렇게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이 막 이런 책 건네주고 막 이런 생활을 하셨군요. 저는 술잔 건네주고 막 이랬는데. 아니, 제가 뭐, 저는 술을 안 마셔서 하여튼 그 친구가 이 책이 되게 좋다. 그러면서 이제 권해줘서
제가 리스펙트하는 친구니까 이제 물리학 전공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물리학하고 동양사상이라고 하면 동양사상은 저희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민윤리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고 네. 물리학은 물리상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제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놀라웠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전공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의 사건과 현상을 다르게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뿐이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게 해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건축을 갖고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만의 시각을 갖고서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하고 그거를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열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게. 교수님 저작도 좀 그런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공간, 다른 곳에서 이제 뭐 이렇게 공통된 개념을 뽑아낸다. 네, 근데 네. 저한테 되게 잊혀지지 않는 이제 교수님 책 중에 아마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였을 것 같은데 네. 학교와 교도소의 네. 공통점을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진짜 내가 교도소에서 한 10몇 년 살았구나 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초공간을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가지고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은 어떤 책인지 잠깐 소개 듣겠습니다.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은 다차원 우주와 현대 물리학의 혁신적 이론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과학 교양서입니다. 1994년에 출간된 이 책은 현재까지도 차원, 끈이론, 상대성 이론, 양자 역학 등을 다룬 입문서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과학을 쉽게 설명하면서도 단순한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현대 물리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우주에 대한 최신 패러다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초공간의 저자 미치오 카쿠는 초끈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끈이론과 우주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세계적인 석학인데요. 현재 뉴욕시립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수많은 과학 다큐멘터리와 방송의 해설자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이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 책 원서로 읽으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94년도에 나왔다고 아까 잠깐 소개가 됐는데 네. 제가 95년도쯤인가 그때쯤에 서점에서 발견을 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랬죠. 가상 공간, 인터넷 가상 공간. 그래서 그 말이 그때쯤 막 그때쯤 막 나왔죠. 나왔거든요. 윌리엄 깁슨이 지어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건축가니까 스페이스인데 이 인터넷 공간을 왜 가상 공간이라고 부르는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거의 뭐 천리안 수준의 텍스트만 있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서점에서 스페이스와 관련된 책들을 막 찾다가 하이퍼스페이스라는 이 책을 발견을 했고요. 영어 원제가 하이퍼스페이스. 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표지도 되게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그림도 약간 초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 그래서 뽑아서 읽게 된 책이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게 촉근 이론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뒤에 복잡한 부분들은 다른 책이 더 설명을 잘하는 것 같고 이거는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앞부분에. 네, 앞부분에. 네. 네. 그게 저한테는 정말 정말 눈이 열리는 것 같은 세상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 생각의 한계가 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건축가 이야기도 중간에 나오는데 네.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은이 미치오 카쿠 소개를 좀 해보면은 이론 물리학계의 세계적인 석학이고 미래학자인데 과학 엔터테이너라고도 이제 한국어 책에는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뉴욕시립대 학교 석좌 교수로 있고 뭐 아무튼 이제 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인데 과학 저술가로도 대단해서
얄미운 분입니다. 베스트셀러 몇 권이나 쓰고 예, 네. 뭐 그런가 하면 이제 TV 프로그램 출연도 활발하고 네. 그런 셀럽이신데 네. 네. 교수님 활동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어떠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 진짜로요? 네, 진짜로. 아니면 저는 이제 이분을 90년대 학창 시절에 알았으니까 저는 네. 이분은 그냥 그러니까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네네. 동양인인데 되게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냥 딱 보면은. 근데 말을 되게 뭐랄까 설명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저는 이분 책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그 이후로 나온 것들을.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지 뭐 사실 제가 지금 하는 거랑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하기도 하네요. 제가 방송 많이 나가고 다른 두 개에서 이제 공통된 네. 개념을 뽑아낸 건가요? 그렇기도 하네요. 근데 저하고 수준이 완전히 다르신 분이고 이분은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미치오 카쿠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네. 책을 읽었었는데 네, 네. 그 책은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초공간을 교수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읽는데 이거 제가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책이구나,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코너가 무슨 책, 이 책 뭐 무슨 네. 내용이에요, 저희 방송만 보시면 그 책 뭐 안 읽어도 돼요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책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그런 코너가 아니고 왜 이 책이 교수님께 인생책이 됐는지, 교수님은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이런 거를 주로 여쭙는 코너라서 질문도 그런 걸로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전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때 제가 특히나 지금 이제 사회자의 위치에서 되게 조심하게 되는 게 책을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주화인마가 잘못돼가지고 나는 그 책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아닌데 막 설명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보는데 그래서 이런 책 읽을 땐 좀 주화인마를 어쨌든 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전공자의 책인데 교양 도서인데 잘못 내가 이것만 읽고 다 이해했다. 이건 이 내용이다. 하는 걸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이제 다독가시고 되게 다양한 분야 책 읽으시고 이제 물리학 책도 많이 읽으셨는데 이런 주화인마를 좀 조심하는 어떤 뭐 교수님만의 노하우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사실은 주화인마를 그렇게 경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화인마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걸 영어로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읽었을 때보다 이해를 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리고 저는 사실 약간 어렸을 적부터 제가 반도 이해 못하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근데 또 그럴 때 이렇게 뭐 생각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해가 안 될 때 온갖 상상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을 때 내가 한 20%만 이해를 했다. 나머지 80%는 저희 상상의 영역인 거예요, 거의. 거의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온갖 상상과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는 거죠. 저는 그게 저한테는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지식을 100%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생각의 영역과 근육을 키워나가려고,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만으로도 그거를 이제 주화인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저는 오히려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잘못 이해하더라도 사실 건축은 좋은 게 한 번 더 소화해서 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저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더 오히려 약간 즐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독서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육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들 수 있는 것만 들면 근육이 안 늘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거 들어가지고 근육이 파손이 됐다가 회복될 때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주화인마된 마신 유현준 교수님을 모시고 초공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막 그렇게 이제 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고 뭐 저자 경험담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19세기, 20세기 물리학 역사, 개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책이라 가지고 일반 교양 독자 수준에서도 이런저런 감흥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막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앞부분부터 나오더라고요. 19세기 말에 이제 초공간이라는 개념이, 고차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뭐 이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도 하고 리만 기하학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하학이 나오고 고차원 공간이라는 개념이 당대 지식인들한테 쫙 퍼지는데 당대 지식인들도 뭐 그거를 잘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고차원이라는 공간을 듣고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거기 책에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바로 유령이 머무르는 공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네네.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물리학자 중에도 그런 예,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겠죠? 저도 네. 아니 그게 아니라고 또 증명된 바도 없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책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옛날부터 되게 교회를 다니면서 대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교회 오빠였거든요. 성경 공부도 많이. 이미지가 많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지식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괴리들이. 근데 이 책 초반부를 딱 읽으면서 그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그 사건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 이 하이퍼스페이스라고 하는 고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순간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이 책의 초반부에 보면은 평평한 세상. 네.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원이 서로를 쳐다볼 때는 선으로밖에 안 보이고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게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삼각형, 원, 사각형이 구분이 되지만은 2차원의 존재인 삼각형, 사각형 원은 서로를 보면은 1차원으로밖에 안 보이는, 선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2차원 존재들이 있으면 우리가 위에서 올려다 보면은 그게 이제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보이겠지만 자기들은 옆면만 보면 다 선이고 그렇죠, 선이죠. 그들에게 아무리 3차원을 설명을 해도 그들은 이해를 하지 거죠.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4차원이란 무엇인가, 5차원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희는 거죠. 설명을 못할 거고 심지어 그 2차원 원을 거기서 들어가지고 3차원 공간을 체험을 시켜줘도 그들의 언어는 3차원을 묘사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체험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체험이라고 얘가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내가 붕 떠가지고 니들을 잠깐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9차원의 것들로 하면은 그래 당연히 내가 이해 못하는 걸 수 있겠구나 내지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구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마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지식인들도 그런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책에 보니까 피카소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리기 시작한 것도 그런 고차원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달리가 그림을 그렇게 시작한 것도 고차원 개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어라? 싶은데 심지어 레닌도 자기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레닌, 도스토옙스키도 저 도스토옙스키 되게 좋아하는데 봤더니 책에 언급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기억 안 납니다. 책 읽기 전에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SF 작가 유명한 작가인 로버트 하인라인이 초공간을 소재로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것도 그때 이제 고차원 개념을 가지고 쓴 건데 분명히 당시에 나오던 고차원 논의를 가지고 쓴 겁니다. 이제 초입방체. 그러니까 종육면체, 뭐 직육면체는 이제 면 6개를 전개도로 그릴 수 있는데 그럼 초공간의 입방체도 3차원 직육면체 6개로 전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하인라인의 소설에서는 건축가가 그 사실에 영감을 받아서 그런 집을 지었는데 그때 하필 지진이 나는 바람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초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유쾌하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SF 작가의 상상이지만 그 안에서 어쨌든 건축가가 그 고차원 개념에 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럴 법하고요. 교수님 작업하실 때는 뭐 이렇게 고차원 이런 게 좀 이런 고차원이라는 개념 이런 게 좀 영향을 좀 줬을까요? 아니, 건축 설계할 때는 사실은 저희는 아까 그 삼각형, 원, 사각형 같은 그 케이스에서 보시다시피 3차원의 존재인 우리는 2차원은 완전히 이해하지만은 3차원의 존재인 우리가 3차원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공간은 3차원이거든요. 그런데 3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투시도라는 걸 그려가지고 하지만 그건 사실 그냥 우리가 뭘 공간을 본다는 것도
망막에 캡처되어 있는 이미지를 2차원 정보일 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생각해낸 저만의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2차원의 정보를 흡수해가지고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살잖아요. 네. 그 단기 기억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3차원의 시간의 네 번째 차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시간의 도움을 받아서 2차원의 정보를 갖고 3차원을 컨스트럭트 하는 거다. 네. 구축해 나가서 이 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차원의 걸 갖고서 제가 어떤 디자인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어요라기보다는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다른 건축가들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거가 저는 건축가지만은 건물하고 인터넷 가상 공간하고를 한꺼번에 아우러서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개인의 1차원적, 그러니까 1인칭적인 체험에 의해서 공간을 인지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오프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상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내 머리의 의식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의식이 인터넷 공간에 들어갔다가 현실 세계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네. 그냥 24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네. 하나로 그렇죠. 연결해서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더 제가 동양인 출신의 건축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1인칭 관점에서의 의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건축 설계에 투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 건축은 보시면은 방 안에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1인칭 관점이. 네. 서양의 건축들은 위에서 전지적 시점에서 내려다보고서 기하학적으로 설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3인칭 관점에 가까워요. 서양 사람들의 설계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1인칭적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1인칭 관점에서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개념을 갖게 된 거가 동양인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영향을 좀 받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공간을 경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네. 그 단어를 얘기하기 전까지 사이버를 왜 스페이스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지금 뭐 나는 스마트폰 안에서 살아라는 말이 이제 네. 비유가 아니잖아요. 네, 네, 진짜로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산다는 말 네. 뜻이 되는 거고 제 의식이 그 안에 잠깐 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여태까지 오늘까지 못했는데 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초공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만만치 않은 책이지만 되게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트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머리에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이 책 뭐 읽으면서 함께 들으면 좋을 노래 교수님 추천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저는 World in My Eyes. World in My Eyes. 네, 디페시 모드의 노래입니다. 아, 제가 모르는 그룹이네요. 네. 좋아요. 아, 그런가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World in My Eyes. 그 말씀이랑 딱 맞는 거군요. 네. 내 눈 속의 세상. 네. World in My Eyes. 들어보겠습니다. 디페시 모드의 World in My Eyes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 주제를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해줍니다. 고차원 공간을 이용한 자연 법칙의 통일. 이게 이 책의 주제다. 네.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이제 미치오 카쿠가 자기 책을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어드리면 네. 현대물리학이 발전하는 과정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인데 네. 현대물리학은 발전하면서 고차원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법칙들을 통합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전자기장을 묘사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3차원에서 기술을 하면 아주 복잡한데 4차원을 도입하면은 아주 한 줄로 아주 네. 예쁘게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요약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중에 장방정식이 네. 중력을 묘사하는데 중력장을 묘사하는데 중력장 묘사하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과 맥스웰 방정식은 5차원을 도입을 하면은 또 우아하게 네. 통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물리학은 양자역학과 중력 이론을 통합을 하려고 몇십 년째 고군분투 중인데 이거는 10차원 혹은 11차원을 도입을 하면은 두 이론이 통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물리학자들이 많고 미치오 카쿠도 그런 사람이고 특히 이제 그런 통합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끈 이론이라는 거를 촉끈 이론이라고도 하죠.
그 촉근 이론을 이제 도입을 해서 네. 열심히 이제 저 같은 무지랭이 독자에게 되게 네. 애정이 뚝뚝 묻어나게 이거 촉근 이론 최고다 네. 이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촉근 이론이 아무튼 이제 고군분투 중인데 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이 물리학자 촉근 이론 지지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뒤에 보면은 촉근 이론이 왜 이렇게 돌파구를 못 내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21세기에 발견돼야 될 물리학 이론인데 우연히 20세기에 발견됐다. 네네. 무슨 말인고 하니 21세기 물리학이었으면 21세기 수학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아직 수학이 그 단계까지 발전을 못했다. 네네. 그러니까 도구 탓하는 거죠. 그 현대 물리학이 너무나 수학에 의존하는데 네. 아직 수학이라는 도구가 그 정도까지 개발이 되지 않아가지고 물리학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저는 이게 이제 물리학자는 세상을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하는 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저도 소설가니까 네. 언어라는 도구에 의존하는데 그렇죠. 제가 뭐 소설이 안 써질 때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신조 한두 개 만드는 정도는 뭐 그냥 저도 뭐 만들면 만들지 하고 그냥 만들면 되는데 근데 아 물리학자는 이렇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교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네. 건축가는 더 힘들겠다. 도구 때문에 네.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일이 진짜 많겠다. 아까 네. 이제 저희가 뭐 어떤 환경, 뭐 네. 제도적 환경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재료공학이라든가 네네. 뭐 시공기술 같은 게 조금만 더 발전이 돼서 이게 되게 그 기술이 싸진다거나 그 재료를 좀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이상이 있는데 네. 아 나의 이상이 지금 21세기 재료공학 22세기 재료공학이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생각 좀 하시나요? 시공기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아. 이상을 실현을 못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시공 기술 때문에 실현 못하는 것보다도 행정기관이 낙후돼가지고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행정기관은 19세기, 네. 20세기 그러니까 중반. 정치와 행정이 못 따라가가지고 더 낙후된 네.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뭐 건축가들이야 숙명적으로 중력을 이겨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그 중력을 이기는 방법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나무를 쓰고 어디는 돌을 쓰고 어디는 철근 콘크리트를 쓰고 계속 바뀌거든요. 이렇게 재료가 바뀌면은 그 중력을 이기는 방법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되는데 네. 사실 지금의 건축가들은 재료에 의해서 뭔가 뭐 새로운 건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상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을 풀기가 더 어려워요. 네. 옛날 사람들은 그냥 더 튼튼한 재료를 갖고서 더 높은 건물을 지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20세기 초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싸게 공급하면 해결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세대의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러한 재료를 통해서 못 보던 공간을 만들고 이거보다는 1000만 명씩 모여 살고 막 몇억 명이 모여 사는 그런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 같은 경우에 네. 그 안에서 너무나 복잡한 사람들의 행태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인간은 사실은 수렵 채집 이후에 본능은 바뀐 게 거의 없는데 네. 밀도는 수천 배가 올라간 상태고 네. 그러면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깝게 붙어 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복잡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를 푸는 기술이 사실은 건축 디자인으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은 다 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도시를 만들면 되고 이런 건축을 만들면 돼. 근데 그게 법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네. 행정적으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저희가 사실 뭐 이제 법, 제도 이제 네. 이게 뭐 시대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는 뭐 어느 네. 분야에서나 하는데 특히 이제 뭐 건축, 뭐 도시 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것도 사실 뭐 그 법조인들이 뭐 한 분 한 분 뭐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뭐 관료분들이 뭐 되게 사악하거나 이런 네.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말씀대로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네. 1000만 명이 사는 네. 도시를 거기서 가버넌스를 어떻게 네. 해야 될 거냐라는 컨셉 자체가 지금 저희가 너무 당황스럽고 네. 이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지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법은 정말 최소한의 것만 네. 사람들이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네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건축으로 이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와도 다른 부분이 이걸 소화를 못하는 네, 그렇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은 이유가 외국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너가 거기서 잘못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게. 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의 자유가 먼저고 나중에 책임이라면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정부가 많이 책임을 져줘야 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나약하고 잘 모르고 약한 존재니까 일단 금지하고 네. 그리고 안전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줄게. 약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혁신적인 거가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풍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건축가도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네. 물리학자도 고군분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수설가는 수설 열심히 쓰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리학자들의 고군분투 이제 묘사가 상당 부분 나오는데 재밌기도 하고 네. 흥미롭기도 한데 저는 조금 약간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그 중력 이론이랑 양자역학을 통합을 하려고 네. 막 애를 쓰면서 촉근 이론을 막 이리저리 고치고 막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이 물리학자들이 되게 생각보다 네. 어떤 우아함? 아름다움? 이걸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저는 뭐 맨날 이렇게 과학자분들이 뭐 과학은 아름다운 거예요. 과학이 뭐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네. 약간 좀 립서비스도 있고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해놓고 났더니 아름다워가지고 뭐 인간으로서 거기에 네. 이제 감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업하는 내내 이거 아름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그냥 이제 뭐 고등학생 수준에서 배웠던 거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네. 이 이론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진실일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물리학자들은 이런가 보다.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직관이라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직관을 가지고 할 때 그 직관의 아름다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다 싶었는데 건축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물리학자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포인트가 우리랑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수식을 봐도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건축을 하면 어떤 평면들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아. 그게 딱 이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는 잘 풀렸을 것 같아. 그게 같은 거 아닐까요? 네, 그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 경험이 누적이 되니까 학생들이 도면을 딱 갖고 오면은 이 친구가 며칠 동안 고민해가지고 평면들을 갖고 왔잖아요. 네. 딱 보고서 1초면 알아요. 이게 잘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그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 경험이 쌓이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자분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아직 증명은 다 안 됐지만은 내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게 딱 보면은 이건 됐을 것 같아. 조화가 좀 된 것 같아라고 딱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뭐 이제 뭐 좀 어려운 소설이나 아니면 어려운 평론을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왠지 헛소리인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고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이거 좀 심오한 것 같아 하고 바로 알 때가 있는데 그게 본인의 빅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직관적 판단이겠죠. 저희가 그런 걸 아름다움이라고 그런 순간에 아름다움을 느끼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요한 얘기가 양자역학하고 그냥 그 장이론하고를 어떻게 합쳐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과학자들의 그러한 태도가 너무 아름답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어쨌든 물리학적으로 증명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실험적으로 증명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온 이론들이잖아요. 한 분야에서. 근데 그것들이 서로 충돌을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게 사회에서 정치 영역에서 특히나 나타나죠. 두 개가 우리가 볼 때 이게 맞고 이게 맞아라고 했는데 둘이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옳은 거야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선택하게끔 강요당하고. 근데 이 물리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해서 그런 거니까 제3의 답이 있을 거야. 그 두 개를 통합하는 게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정신 태도가 그러한 애티튜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그래서 양자역학이 다른 것들을 누르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지면은 이거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건축가가 하는 일이 사실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갖고 오는 예산의 제약과 법규와 뭐 여러 가지 디자인 미적인 것과 이런 복잡한 것들이 이해 충돌을 일으킬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저와 우리 사무실의 모토는
네가 충분히 똑똑하면은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원에서 네, 그 차원에서 해결하면 된다. 더 단순한 답을 찾고 더 우아한 답을 찾으면 그거를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미치오 카쿠도 그래서 뒤에 가면은 네. 뭐 사실은 이제 물리학자로서는 월권이죠. 근데 네. 뭐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네. 인류의 미래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건축에 또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는 저런 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되게 뭐 그들도 뭐 서로 라이벌 뭐 경쟁심이 네. 있겠죠. 네, 있겠고 그렇죠. 뭐 누가 더 뭐 성취를 거두느냐, 누가 먼저 이거를 그렇죠. 완성하느냐 있을 텐데 되게 또 끈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공통의 어떤 과업이 있고 이거를 향해서 같이 가고 서로 정보 교환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진짜 어떤 진척을 이뤄내면은 진심으로 감탄해서 네. 대박이다. 네. 네. 뭐 내가 사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건 대박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생각의 공동체랄까? 네. 뭐 이렇게 작업의 공동체랄까? 이거를 같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설가들은 그런 건 없거든요. 뭐 문학의 공동 과업이 있어가지고 네. 뭐 누가 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야 되는 성배가 있는데 뭐 누가 먼저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의 공동체가 있다면 어디에 네. 소속돼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독자들이랑 같은 공동체에 있다. 네네. 독서 공동체에 좀 같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칼럼을 쓸 때도 네. 뭐 소설가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출판 정책, 뭐 독서 정책, 도서관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네. 할 때 그런 제안을 할 때 제가 독서 공동체, 독자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한국 사회 제안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네. 많이 하시고 이제 건축가라는 직업도 있고 네. 뭐 홍익대라는 학교 구성원이기도 하시고요. 교수님 혹시 나는 어느 공동체에 소속돼 있다. 혹은 내가 한국 사회의 어떤 도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 제안을 한다. 이런 저는 그냥 인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공동체. 인류 공동체요? 이류 말고 인류들은 배제하는. 그러니까 휴먼 맨카인드 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질 유머 죄송합니다. 아까 저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런 거 성취했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서 인정해주고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의 목적이 자기보다 더 큰 숭고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하고 애쓰고 하는 거의 목적 자체가 내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그거보다 더 큰 약간 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기보다 더 큰 목적이죠. 근데 그게 돼야지만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안 하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을 하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건축계를 대변하거나 뭐 어떤 홍익대학교를 대변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가 제가 디자인하거나 뭔가 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좋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카피도 많이 되고 약간 적용도 많이 돼서 좀 잘 쓰여지고 그러니까 이미 선배들이 많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과학과 마찬가지로 건축도 있거든요. 그 전에 거가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 반원형 극장이 없었으면 콜로세움을 만들 수 없었을 거고 콜로세움이 없었으면은 뭐 지금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것도 없었을 거고 그러한 과거의 발전에 디디고서 그 다음 단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공간인간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거기서 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 하나라도 얹어서 진일보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무슨 목적이냐는 중요하겠죠. 그게 누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국가 경제 발전으로 할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성취한 사람들 건축가들의 업적이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어떤 작은 그 분과의 일원이 아니고 남의 분과까지도 약간 내 일처럼 생각한다라는 생각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바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문제랑 여기 문제를 그 차원에서 통합을 네. 하면 여기 문제도 해결하고 저기 문제도 해결하고 우아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인데 사실 그 사람이 출신이 있잖아요. 네. 예. 미치오 카쿠는 물리학자고 예. 장강명은 소설가고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머무는 그 차원에 있지 않고 더 위의 차원에서 다른 분야 얘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우리가 뭐 그걸 통섭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네. 부르든 예. 인류의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네. 예. 네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타 분야로 넘어간다기보다도 네. 그런 걸 통섭을 해서 자기 분야에서 진일보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뭐 공격을 받으시거나 네.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이런 역사 얘기하면 역사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고 뭐 심지어는 한국 건축에는 뭐 무슨 제가 미국 건축사만 갖고 있고 한국 건축사가 없는데 그럼 한국 건축사들이 또 미국 건축사 가진 저보고 또 뭐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분들은 항상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귀담아 듣고 신경 쓰면서 일을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계속해서 뭐 저항이 있더라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큰 얘기할 때 그래서 네. 그 차원에서 네. 큰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할 때 되게 치사하게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 디테일 잡아가지고 그렇죠. 막, 예. 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방송계에서 저보다 선배였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자기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듣거나 피드백을 받을 때 하는 방법은 그냥 계속 자기 일을 많이 하는 거래요. 많이 해서 덮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가지고 뭐 그거 아니고 당신이 오해했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결국에는 그게 그 양자 물리학과 일반 물리학이 싸우는 것 같은 싸움밖에 안 되고 토론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상대방 자체가 좋은 의도로 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더 넓게 바운더리를 치고 더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자기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맞대응해봤자 아무 뭐가 나올 게 없고. 네, 그렇다고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이론 물리학 책 읽다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미치오 카쿠 저자가 이 얘기를 들으면 뭐 무슨 반응을 보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나누지 못한 책 얘기 그리고 교수님의 인생 얘기는 내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현준 교수님의 추천곡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뭐 교수님 무슨 인생곡 내지는 뭐 이 책이랑 어울리는 노래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트와일라이트 이에로 노래로 엔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로의 트와일라이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